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2월 8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정형외과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윤호입니다. 오늘 이번 주 추위가 굉장히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영하 10도가 일주일 내내 있었는데 오늘 퇴근길에 보니까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길거리에 사고가 많았고 제가 오늘 퇴근길에 평소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는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퇴근할 때 보니까 저기 차가 이제 여러 군데 접촉 사고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경로에서만 한 접촉 사고가 5건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5시 50분 정도 동안 또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춥고 하다 보면은 발바닥, 특히 발가락이 시리고 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발이 아플 수 있는 질환. 자, 발은 이제 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발 동물의 이제 앞발이 이제 손으로 진화를 한 거고 뒷발이 이제 발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발은 손과 같이 굉장히 예민한 조직인데 발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면을 디디고 보행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면에 있는 그런 이제 발 보행할 때 이제 발에 적응을 하는 그런 굉장히 예민한 감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이 아플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발에 대한 질환은 어, 1년 내내 12편의 방송을 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데 일단 오늘은 50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소개해야 되다 보니 또 발바닥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아플 수 있는 질환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하신 이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발이 아플 수 있는 질환.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은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뒤꿈치의 아래쪽 발 뒤꿈치 뼈 약간 내측에 발생하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발 디디려고 하면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걸으면은 증상이 호전됐다가 오후 늦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는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 말고 반대편의 앞꿈치에서 생길 수 있는 중족골통이라는 게 있는데 중족골이라는 거는 이제 발 가운데 허리에서 발가락을 이제 연결해 주는 발 허리뼈인데 보통 중족골통이나 함은 중족골 앞쪽에 있는 머리 쪽에 있는 5개의 중족골두에서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중족골통은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니고 이쪽에 아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을 묶어서 흔히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신드롬 혹은 이제 증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간신경종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간신경종입니다. 지간신경종이 뭐냐면은 한자 용어인데 지간,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염증이 생기는 것이 지간신경종인데 예전에는 염증 때문에 발가락 신경이 붓는 걸 가지고 종양이라고 생각해서 지간신경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이제 혹이라고 보지는 종양성 질환이 아니고 염증이 생기는 포착성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신경을 싸는 그 막이 두꺼워져서 생겨서 2차적으로 생기는 신경염증으로 인한 증상이 바로 지간신경종인데 중족골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발가락 끝에 아주 날카로운 굉장히 저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족근관이 뭐냐면은 환자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손목 터널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손목 터널이 뭐냐? 손목 터널은 이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있는 이렇게 뼈 아치 모양의 손목 터널이 있는데 여기에 힘줄이 지납니다. 힘줄과 신경이 지나는데 여기에서 포착성으로 이제 신경병증이 생기면은 손 엄지 쪽에 있는 무지구라고 하는 이 튀어나온 이 엄지 쪽의 근육이 마르고 손이 저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발에 보면은 안쪽 복사뼈 뒤에 보면은 이제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힘줄과 신경 혈관이 지나는데 이쪽에 생기는 이제 신경염증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저리는 증상을 이제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지해반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볼이 넓어지면서 그 튀어나온 발볼의 엄지발가락 쪽이 신발에 마찰도 생기는 그런 이제 염증성 질환인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건망류는 뭐냐면은 무지해반증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 별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의 다섯 번째 중족골에 골두에 생기는 버전이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 발가락 중족골두에 이제 이쪽에 튀어나온 뼈 돌기 혹은 이 중족골 자체가 휘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 바로 소겉망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발, 그리고 평발의 반대도 요족인데, 평발은 간단히 말해서 아치가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대개에 보면 아주 심한 평발 말고는 체중을 디디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으나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체중을 디디면 아치가 소실되는 유연성 편평족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걸로 이제 군대를 많이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평발로는 군대 면제는 사실상의 이제 뭐 엄청난 기능 저하가 아닌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요족은 뭐냐면은 이게 샤코마리투스라고 하는 그런 신경계 질환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일종의 이제 발 아치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편평족은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질환인데, 요족은 아치가 이렇게 높은데, 아치가 높게 되면은 이 중족골에 있는 이게 뼈가 휘는 약간 갈매기 성상의 발 모양을 상성하게 돼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 요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족저근막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족저근막은 뒤꿈치 이제 에서 시작을 하는 단단한 이제 밴드인데, 앞꿈치 중족골로 향하는 굉장히 D성의 단단한 밴드입니다. 이게 족저근막염은 우리 족저근막 자체는 우리 보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꿈치에서 시작을 해서 앞꿈치까지 발바닥 밑면에 강한 인대 조직을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발 모형입니다. 발 모형을 보시면은 발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거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족근골에서 중족골로 이어지는 이쪽 면에 아치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거골과 종골 이루는 뒤쪽 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뼈를 연결해 주는 여러 가지 인대 조직이 있겠지만은, 약간의 자동차를 보면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서스펜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이제 그런 기계가 장치가 서스펜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저근막은 이 아치를 유지를 해 주고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왜 족저근막염이 이 뒤꿈치 이 족저근막 시작부에서 오느냐? 우리 보행 사이클의 1번인 힐 스트라이크입니다. 힐 스트라이크는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발을 뒤꿈치를 디디면은 어떻게 되죠?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방에 땅 디디고,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눌러서 발이 이제 90도가 된 다음에 이 앞꿈치가 힘을 받으면서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1번의 보잉 사이클이 바로 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족저근막염 근위부, 족저근막의 근위부인 뒤꿈치에서 일어나는데, 이쪽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 충격에 의해서 조직이 미세 손상이 아주 누적이 되면은 그런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젊은 환자분들한테 잘 없고, 대개는 40-50대, 요새는 20대 후반에서도 나올 수 있으나, 어쨌든 이제 과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들이 그런 미세 손상이 누적돼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요거를 전형적인 증상을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첫 걸음을 디뎠을 때 아주 심한 뒤꿈치 통증을 느끼고 찌르면서 화끈거리는 양상입니다. 아침에 증상이 심할 수 있고, 오래 걷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인 환자, 그리고 오랜 시간에 서 있는 환자분, 그다음에 50대 정도의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이제 가끔 보이는 것이 족저근막염이 되겠습니다. 그럼 족저근막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발을 이렇게 지면에 닿는 힐 스트라이크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발 뒤꿈치에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힐컵이라고 하는 보조기고, 힐컵은 그 기성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족저근막 보조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보조기 같은 경우는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 이제 이걸로 부족하는 경우는 인솔을 제작을 해서 인솔을 이제 그런 조각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솔을 이제 착용함으로써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그런 염증을 인한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이제 깔창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는 일단은 우선 약물 치료와 푹신한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일단은 발 뒤꿈치가 아픈 환자분들은 일단 걷는 것을 많이 하지 않고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직종이라든지 그런 취미 생활을 가진다고 하면 그런 취미 생활들을 조금 조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을 펴주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있을 때 앞꿈치를 잡고 이렇게 펴주는 족저근막 스트레칭과 롤링 운동이라 그래서 뒤꿈치, 앞꿈치에 있는 공 같은 것을 밑에 놓고 굴리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해 주고 미세 손상을 이제 예방하면서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좀 조직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깔창이라든지 힐컵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아예 뒤꿈치를 움직이지 못하게 야간 분목으로 아예 반기부스를 해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치료들의 가장 베이스에 깔리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체해 충격파입니다. 체해 충격파는 이제 염증을 줄이고 조직을 재생해 주면서 재혈관을 촉진하고 조직을 재생해 주는데, 보통은 일 주일에 한 번 내지는 이제 아무래도 충격파를 하면은 한 2-3일 정도는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 일에서 4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행을 하는 편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집중형이라 그래서 한 점에 모아주는 방식이 있고, 방사형이라 그래서 방사형 압력파라 그래서 이제 멀리 이게 퍼져주는 와이파이 신호 모양의 그런 이제 압력파가 있는데, 두 가지를 잘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이제 집중형 충격파가 방사형 압력파에 비해서 좀 더 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영향을 보인다고 하는 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꿈치가 아픈 병이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족저근막염 말고, 그리고 환자분들께 뒤꿈치라고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제 발바닥의 뒤쪽에 족저근막이 시작하는 부분을 뒤꿈치라고 하겠지만은 아킬레스건이 붙는 그 발목뼈 뒤쪽도 뒤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환자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용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보통 여기 어깨 힘줄을 어깨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승모근 어깨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항상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저기 병력을 이제 청취를 하고 아프신 부분을 할 때 항상 이 아픈 부위를 짚어보든지 아니면 제가 환자분들을 촉진을 해서 아픈 부위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염은 아킬레스건이 붙는 지점 혹은 아킬레스건이 뼈에 붙는 지점보다 약간 위쪽에 생길 수 있는 힘줄 건증이라고 하는데, 건증이 뭐냐면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고 미세 손상, 그런 많이 뛰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미세한 손상들이 누적이 돼서 이제 힘줄이 생겨서 약해지면 생기는, 우리가 건증이라고 표현한 퇴행성 변화가 바로 그런 아킬레스 건염, 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꿈치뼈 돌기, 그리고 뒤꿈치뼈 성장판 염증이라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어린 친구들에게 그쪽에 뒤꿈치뼈에 있는 성장판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서 뒤꿈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꿈치뼈 스트레스성 골절, 한 번의 강한 외력이 아니고 반복적인 뭐 러닝이라든지 행군이라든지, 특히 군인 환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그런 스트레스성 골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베개 위치는 같은데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 말고 그 뒤꿈치에 있는 뒤꿈치 패드라고 하는 그 쿠션 조직이 있는데, 그 쿠션 조직이 얇아지거나 아니 염증이 생기는 이제 힘줄 염증 및 뒤꿈치 패드 위축 증후군 등이 이제 족저근막염과 감별해야 될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엑스레이 찍었는데 뒤꿈치가 많이 아픕니다. 저강도의 반복적인 손상 및 자극으로 뼈가 골절됐지만은 엑스레이에서 잘 안 나타나고요. 초기에는 정말 정상 엑스레이와 관별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한 압통이 있고 아파하나 엑스레이 찍으면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한 번으로 반드시 이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저는 꼭 일주일 뒤에는 사진을 찍는데, 일주일 뒤에 찍으면은 이런 스트레스성으로 생기는 그런 실금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적어도 일주일 혹은 2-3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허연 라인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아무 고정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겠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성 골절이 항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생기는 위치가 뒤꿈치에 있는 뒤꿈치 뼈,
동골과 그다음에 중족골이라 그래서 발 중족부의 뒤꿈치뼈와 앞꿈치뼈 이어주는 중족골 머리라든지 중족골 간부 가운데 부분에 이런 스트레스성 골절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성 골절이 있다고 알려진 부분은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압통이 있고 증상이 분명하면은 일단은 반기부스로 단기간 고정은 반드시 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환자분들에게 불필요하게 아플 수 있는 거를 차단할 수 있고 빠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꿈치 패드 위축 증후군은 뒤꿈치 패드가 정상에 비해서 얇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50대, 60대 이상의 여성 환자분들 보면은 뒤꿈치 패드가 얇아져 생기는 통증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뒤꿈치 패드에다가 특별하게 해 주는 치료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다 뭐 자가 지방을 이식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필러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도 제한이 되고 일단은 이게 그게 정석적인 치료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패드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뒤꿈치가 패드가 얇아져서 충격 흡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깔창이라든지 아니면 힐컵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은 스트레칭 해 주고 약간 모바일하게 이완을 시켜 주는 스트레칭 체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욕설처럼 들리는 건데 시버시 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초등학교 1 학년 4 학년 친구들이 줄넘기 학원을 많이 갑니다. 줄넘기 학원 에 가서 이제 줄넘기를 하고 태권도를 하고 그다음에 축구를 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쩔뚝대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가리키는데 보면은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이제 뒤꿈치뼈에 성장판이 있는데 성장판에 보면은 성장판이 있고 우리가 골단이라고 합니다. 골단. 골단은 이제 성장판 너머에 있는 뼈를 뼈의 끝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골단이라고 하는데 골단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시버시병입니다. 시버시병은 일단 운동을 해서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고 소염제라든지 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족골통은 앞꿈치인데 중족골통은 일종의 단일 질환은 아니고 약간 신드롬처럼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같은 증상을 공유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중족골통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환자분들께서 중족골통을 잘 몰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중족골통에 대해서 지간신경종이에요. 그냥 외래에서 말씀드린 왜냐하면은 지간신경종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중족골통과 많이 혼용을 해서 썼는데 얼마 전부터 환자분들께서 중족골통과 지간신경종을 구분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나타난 뒤로는 저도 정확하게 중족골통과 지간신경종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족골통이란 중에서 지간신경종도 있기 때문에 지간신경종은 이 발가락 중족골 사이로 각각의 신경이 4 가지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을 공유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족골두 이 바닥에 있는 이제 굉장히 뻐근하고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중족골통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은 여기 이제 중족골두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의 염증성 반응으로 이제 생기는 중족골통인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뼈가 무혈성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피가 안 통해서 이제 관절이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그병이라 그래서 중족골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중족골 무혈성 괴사 때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관절면을 조금 옮겨줘서 하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조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힐인데 하이힐은 발을 보는 선생님들은 하이힐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 아무래도 하이힐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발 건강과 척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지 않은데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엑스레이 찍은 건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중족골두에 보면은 굉장히 과도한 압력이 걸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꺾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발목이 이제 과하게 신전이 이제 족저 굴곡이 되고 허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자세가 전반적으로 허리가 전만이 심하니까 과신전되고 고관절이 약간 엉거주춤하고 이제 무릎을 좀 구부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떨지 여성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발 건강과 허리 건강을 생각했을 때 중족골에 굉장히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겠고 이쪽에 체중이 굉장히 가해지기 때문에
중족골에 너무 과도한 압력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증이 장시간 반복이 되면은 그런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이제 중족골통을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힐은 이게 사회라든지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 보러 갈 때 아무래도 운동화 신는 것보다 아주 멋들어진 하이힐이라든지 구두를 신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 착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장시간 하는 거를 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하이힐의 병폐라고 써 놨는데 물론 하이힐 신발도 예쁘고 그다음에 옷맵시를 이제 좋게 해 주고 다리길과 키를 커 보이게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종아리 근육과 발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 알려진 게 무지의 반증을 일으키는 점에서도 하이힐은 병폐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의사를 이제 치료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으로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단기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족골두 사이에 있는 지간신경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지간신경에 생기는 염증성 이제 포착신경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하고 똑같아요. 손목 터널은 신경이 포착되니까 어떤 증상을 호소하죠? 손이 저리고 이제 근육이 마른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는 끝에 보면 거의 운동신경은 거의 없고 감각신경만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오게 되냐면 지간신경종은 3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오게 되겠고 앞발가락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사이가 이 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발가락과 그다음에 발 앞꿈치 쪽에 타는 듯한 통증, 찌르는 듯한 통증, 무감각 등을 호소하는 것이 지간신경 쪽입니다. 잘 알려진 유발 요인으로는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딱딱한 신발 신으면 신경이 자극되고 그다음에 이제 힐을 신거나 발볼 좁은 신발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압착이 되니까 신경이 굉장히 자극되고 마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신발을 신고 힐을 오래 신고 오래 서 있거나 하는 직업군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간신경종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은 발볼을 이게 좁혀서 압착을 한 상태로 이 신경이 지나는 지간신경을 자꾸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어 있는 염증성의 지간신경을 확인을 하고 이거를 이제 손으로 확인하는 거 우리가 멀더스 클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보다는 초음파의 진단 값어치가 높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적으로 이 환자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부위에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지만은 신경이 부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초음파상에서 신경이 몇 밀리가 되면 지간신경적으로 진단한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진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을 압착을 하고 신경을 흔들어 봅니다. 신경을 자꾸 흔들어 봤을 때 그 딸깍거리는 탄발음과 증상이 유발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환자분은 지간신경종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의 치료는 이제 요렇게 생긴 보호대가 있습니다. 발가락에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발가락에 끼는 이제 실리콘 패드 같은 건데 이거를 끼면은 여기 충격을 덜 가해지니까 좋은 점도 있겠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성품이고 아니면 이제 깔창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조각 검사를 합니다. 조각 검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사이에 보면 중족골두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떤 그거를 이제 이 압력을 올라가는 거를 보상을 해줘서 깎아내든지 아니면 기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제 압력을 덜 가게 하면 그냥 지간신경종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발가락이 많이 저리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주사를 놓는다고 다른 부위에 비해서 통증 경감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주사 치료는 비교적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해 충격파라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있는 지간신경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좋은 반응을 보이겠지만 치료 자체가 환자분들끼리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환자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두꺼워진 지간신경을 떼내는 건데 이게 이제 신경을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겠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이 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경이라는 게 그냥 이 큰 신경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신경이
발가락 발바닥 밑으로 가해지는 그런 신경 분지 아주 조그마한 신경들을 싹 다 도려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재발 안 한다는 점에서 하지만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 수술을 이렇게 1차적으로 잘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근관 증후군은 뭐냐면은 안쪽 복사뼈 뒤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힘줄과 후경골건이라고 하는 힘줄과 엄지발가락을 이제 구부리는 힘줄이 이제 지나고요.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데 이쪽에서 포착성으로 신경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발바닥 전체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뇨병성 신경병자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경우는 양말을 신는 부분에 감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주 조그만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이제 신경병증이 당뇨병 신경병증인데 보통은 당뇨병 신경병증이 발 등도 아파하지만 되게 발바닥이 시리고 아프고 감각이 떨어져요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굉장히 감별하기가 어렵지만 뭐 어쨌든 이제 이쪽 발바닥 쪽에 신경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이제 허리 쪽에 있는 문제를 이제 찾습니다. 허리 쪽에 문제가 특별하게 없으면은 이제 경골신경의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뭐 족근관 증후군이든지 아니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개원하고 1년 이내에 어떤 환자가 있으셨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족근관을 이제 지나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영역이 있는데 어떤 환자분이 있었냐면은 외래에 왔는데 발바닥이 저리고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도 검사를 했는데 경골신경, 발바닥 밑으로 지나는 신경에 뭐가 이상이 있는 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발목에 초음파를 한번 해 봅시다. 초음파하고 신경 차단술을 해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웬거나 이렇게 이 복근 터널에 초음파를 대 보니까 이제 물혹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혹이 있는데 물혹 때문에 이 좁은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충분히 이 증상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물혹을 주사기를 뽑았습니다. 뽑고 나서 뽑고 신경 차단술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오니까 환자분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런 접근관 증후군으로 주사 치료를 하면은 사실 한 번 치료한다고 해서 50% 미만으로 통증이 경감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은 허리라든지 손목 터널 같은 경우도 목 디스크 이런 경우도 환자분들의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눌림이 심하지 않는 그냥 염증성 이제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주사 한 번만으로도 반 이하로 증상이 가라앉는 경우를 왕왕 보는데 이 발목 터널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있고 족근관 증후군도 있고 허리 협착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사 한 번 놓는다고 증상이 50% 이하로 확 가라앉는 경우는 잘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환자분의 경우는 70에서 80% 정도 증상이 경감되고 두 번째 오시고 그다음에는 증상이 안 오셔서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진단을 잘하고 이렇게 접근을 잘했을 때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어쨌든 뭐 당연히 쉬고 많이 걷거나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물혹이라든지 2 차적인 병변이 있으면 그거를 치료를 해 줘야지 신경을 눌리지 않으니까 좋아지겠고 그런 게 따로 없다. 그러면 주사 치료라든지 체해 충격파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발등에서 보면은 5번째 발가락 바깥날 보면은 여기는 좀 그런 다른 신경 영역인데 전반적인 발바닥 전체는 이제 경골신경이 족근관을 통해서 발바닥으로 분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면은 안쪽 복사뼈 뒤쪽에 있는 족근관을 지나는 후경골건 뒤에 있는 경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사뼈 바깥쪽 복사뼈 뒤쪽으로 지나는 비복신경이라는 게 비복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은 5번째 발가락 바깥날 중간 정도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등 쪽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재야 발등 전체는 천비골이라 그래서 그 비골신경이 뭐냐면은 종아리에서 바깥쪽으로 돌아서 종아리 앞쪽으로 내려오는 비골신경이 있습니다. 그 비골신경이 이제 위로 쭉쭉 내려와서 천비골신경이나 발등을 지나는 신경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쪽에서 신경 특히 이런 경우 언제 오냐면은 군화인데 이제 제랑 이제 옛날에 제가 그 군의관 시절에 겪은 건데 저한테 잘 다니는 그 병사분이 계셨는데 그 병사분이 굉장히 신발끈을 굉장히 쪼여서 매셨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쪼여서 발등이 감각이 둔하고 저리다고 내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군악근을 너무 세게 신지 말고 신경 관련된 약과 소염제를 처방을 했더니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발 쪽에 신경 그런 병증이라든지 증상이 있을 때는 이 피부 신경이 생각보다 피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외부에서 자해지는 쪼임과 압박에 의해서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발을 볼 때는 이 환자분께서 반드시 어떤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왜냐하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족저근막염에 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응대해야 되니까 서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쪼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힐 같은 걸 신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 유발 인자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지 진단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 통증이라는 게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제가 최근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이제 그 당이 높으면은 신경에 독약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독약을 준다고 생각.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포도당 자체가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영양분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독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조절이 적당히 돼야 되지, 너무 고혈당 유지하게 되면은 망막과 그런 신경이 약해질 수, 혈관도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거는 양말과 손을 장갑 끼고 양말 신는 부위, 스타킹 신는 부위죠. 그래서 여기에 감각 둔해지고 저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발가락에 있는 워낙 오래된 신경이 약해지면은 발 내재근이라고 하는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도 약해져서 뭐 궤양도 생길 수 있고 발의 변형이 생길 수 있게 굉장히 무섭겠죠. 당뇨병에서 신경병증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문도 받아야 되니까. 감각이 약해지니까 감각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손상이 생겨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혈류 공급도 엉망이기 때문에 상처가 생겼는데 혈류에서 조직이 곧 재생되기 위해서 영양분이 공급도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겼지만 항생제가 혈관을 통해서 환부에 접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을 도는 게 당뇨병성 신경병증 혹은 당뇨발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피부에 상처가 하나도 모를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심하면은 관절이 다 망가져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샤르코 관절이라는데, 샤코 조인트, 우리가 샤르코 관절이라는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다른 데서 진단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옛날에 엑스레이 시리얼하게 보니까 샤르코 관절 전하고 후를 보니까 5개월 내에 관절이 다 망가져 버리더래요. 관절이 다 망가져 버리고 주저앉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샤르코 관절이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건 당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당 조절 잘 해야 되고 약을 잘 써야 됩니다. 약을 잘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 조절을 잘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알파 지방산 티옥차이드 엑시드라는 걸 쓰는데, 하루에 한 번 쓰는 약을 많이 쓰죠. 그래서 티옥차이드 엑시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뭐 프레가발린 혹시 가바펜틴 이런 약들과 소염제, 그리고 그다음에 발이 시리거나 혈관 증상이 있을 때는 사포그렐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혈류를 조금 개선해 주는, 왜냐하면은 혈관을 통해서 혈류가 잘 가야지 시린 증상도 없어지고 위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티옥차이드 애시드 같은 약과 프레가발린 혹은 가바펜틴,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심하면은 이제 뭐 듀록세틴이라는 약을, 아무래도 듀록세틴이 더 싸니까 듀록세틴은 비급여로 100대 100으로 하고 이제 프레가발린은 이제 병행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염제와, 그다음 소염제는 약한 거, 신경병증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혈류를 개선을 하는 사포글레이트, 뭐 암플라젠, 앙플라그 이런 약들을 이제 병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자율신경병증 넘어갈게요. 무지해반증은 글쎄 뭐 그냥 오늘 발 아픈 이유에 대해서 나와서 하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발 전문으로 보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은 첫 번째 발가락 중족골이 이게 벌어지는 병인데 3차원적인 변형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이제 수술인데, 옛날에 저는 이제 미카 혹은 미타라고 하는 엑스레이 보면서 그냥 조그마한 그 소 같은 걸로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제 절개를 안 하면서 이렇게 나사를 박는 그런 미카 혹은 미타라고 하는 최소 침습 방법을 요새는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요 정도 엑스레이면 요새는 미타 미카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할 때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열어서 하는 고시적인 방법을 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소건망률은 뭐냐면은 무지반증에 반대되는 걸로 5번째를 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쉐브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옷자로 이렇게 절골해 주고 나사도 박고 핀도 박았는데 너무 이제 공력이 많이 들고 너무 좀 번거롭고 좀 이게 핀이 잘 못 잡아주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셀이라 그래서 그냥 이제 발가락 그냥 조금 째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하고 핀을 이렇게 꽂아 줍니다. 그러면은 '덜렁거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골막을 따라서 삽입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술 이거 5 분이면 끝납니다. 5 분이면 끝나고 열고 소로 치고 이 핀 쓱 넣어 주고 그다음에 닫고 나오면 끝납니다. 5 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4주 정도 반깁스하면 잘 붙어요.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평발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주상골은 요렇게 생기는 배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주상골, 주가 배 주자거든요. 각주 구검할 때 그 배 주자입니다. 배를 뒤집어 놓은 그 배가 먹는 배 말고 우리 타는 배, 선박할 때 그 타는 배를 뒤집어 놨다 그래서 그 주상, 배 모양의 뼈, 타고 다니는 배, 그러니까 부는 뭡니까? 부반장, 부회장, 뭐 부지점장, 부자가 뭐냐면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주상골 증후군은 주상골이 하나 더 있다. 그럼 얘가 뭐가 있느냐? 이게 평발하고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발하고 관련되는 경우도 많고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 내측 복사뼈 밑에 많이 걷거나 뛰거나 하면은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소염제 쓰고 뭐 깔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심하면 이제 반깁스를 하죠. 충격파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듣는다고 하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이즈가 좀 작으면은 그냥 절개 빼서 꺼냅니다. 그다음에 사이즈가 크면은 이제 이거 유압해 주는 수술이 있는데 저는 다 해 봤는데 그냥 떼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이제 유압술 하면은 그냥 환자분들이 부주상골 증후군을 수술하면은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튀어나온 거 싫으니까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튀어나온 거 해결이 안 됩니다, 유압술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떼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떼거나 붙이거나 크게 임상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경골건이라고 하는 힘줄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제 얘를 뼈를 떼려고 하면은 이 후경골근을 살짝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흐물흐물하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뼈에다 앵커를 받고 그걸 실을 꼬매 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상골 증후군의 경우는 뼈를 띄는 수술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반깁스라든지 고정을 해 줘야 됩니다. 평발 거의 다 왔어요. 평발하고 요조 가면 끝나요. 평발 아치가 무너집니다. 아치가 무너지는데 저는 군대에서 이 각도 많이 됐습니다. 이게 중족골 각과 거골각. 이게 요새는 옛날에는 15도만 넘었어도 공익이었는데 요새는 거의 20도, 25도 넘어야 되는데 이건 엄청나게 심한 평발입니다. 면제 거의 없고요. 공익받기도 어렵습니다. 15도 갖고는 공익 요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골과 이제 일중족골 간 각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제 지면을 디디면은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꿈치가 바깥으로 제껴지겠죠. 아킬레스건과 종아리에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 안쪽에 근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에 비해서 발이 아치가 어떤 역할을 하죠? 아치가 건물의 아치는 이렇게 그 기둥인 간의 공간을 넓게 해줘서 하중을 분산하는 역할이 아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발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발이 그런 근육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보행을 할 때 평균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발인데 축구 잘하는 박지성 같은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은 평균적으로는 평발이 되면은 걷는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치를 만들어 주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치를 보상해 주는 깔창을 하는데 저도 약간 이제 완전 평발 아닌데 유연성 평편 쪽이 있기 때문에 아치를 서포트를 해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저기 인솔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착용한 다음에 발 피로감도 덜하고 그다음에 인솔의 장점이 뭐냐면은 아치를 만들어 주고 발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옆으로 제껴 주는
이게 외반 변형을 줄이고 그다음에 허리 쪽에 무리를 줄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발 모양이 교정이 되면은 체중을 디뎠을 때 그런 아치라든지 아니면은 체중선들이 조금 부상 위험이 적는 아이디얼 위치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평발은 그냥 저는 그냥 1차 의료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냥 깔창하라고 합니다. 깔창하라고 하고 기성품 해 보고 안 맞으면은 맞춤하고 손 떠서 하는 거 안 좋으면은 안 맞으면은 그냥 조각 검사까지 다 해서 해라 하는 편이고 아주 심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솔 이런 걸 많이 하고 요족은 완전 반대죠. 후족부가 안쪽으로 내반이 되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아치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이쪽의 아치는 당연히 높아지겠고 그러면 신발이 발등에 닿습니다. 불편하겠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뒤꿈치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잘 옵니다. 그리고 이 엄지발가락 중족골에 있는 각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발이 커지면은 이쪽이 약간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은 이 휘는 데와 신발이 닿는데 굳은 살이 박힙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요족 같은 게 높은 아치인데 뭐 아주 심하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게 3 차원적 변형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 발을 많이 보시는 소아족부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편이고요.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샤코마리투스라든지 이런 거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만 했는데 지금 41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통증은 워낙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간별의 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환자분의 진단을 내릴 때 어떻게 했나요? 이 환자분이 뭐 하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디를 아팠는지, 뒤꿈치가 아킬레스건인지 아니면 발바닥인 족저근막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족저근막염이 일어나는 그 정확한 위치에 압톡인지 여러 가지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중족골동은 어땠죠? 발가락 사이의 신경 이거 다 만져가면서 눌러가면서도 확인을 하고 어디 아파하는지, 당뇨 없는지 따질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허리 디스크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감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신경과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신경 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그 통풍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풍도 감별해야 됩니다. 이걸 감별하려면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진료를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이런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근전도 그리고 임상병리시 등 서포터가 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질문을 8분 동안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흰수염 고래님 굉장히 아이디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걸을 때 발 바깥쪽 새끼발가락과 연결된 긴 뼈 통증이 심하답니다. 새끼발가락과 연결된 긴 뼈는 중족골일 거고요. 걷기 힘들 정도인데 일단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다친 적이 있다고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스트레스성 골절을 이제 의심해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성 골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면은 바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는 게 좋습니다. 엑스레이 찍어 본다고 방사선 많이 맞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좀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 보셔야 돼요. 김철희 님 발바닥의 뒤꿈치와 발 중간의 사이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족저근막 가운데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화를 신거나 움직이면 약간 통증에 걷는데 맨발로 걸으면 되게 아픕니다. 발을 쩔뚝이입니다. 어느 과에서 진단받으면 될까요? 정형외과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중에서 발을 많이 보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게 복부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좀 오래 계시면서 환자분들을 많이 보신 분들도 꼭 적부를 세부 전공하지 않아도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진단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족저근막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아치가 낮아서 생기는 평발 혹은 요족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족저근막이 약간 두꺼워지는 족저근막 종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그 가운데가 좀 두꺼워집니다. 이런 미세 손상에 의해서 건증이 생겨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킬레스 건염의 경우에는 아킬레스 건이 뼈에 붙는 데 말고 뼈에서 한 1-2cm 이상 위로 있는 데가 근육이 두꺼워지는 종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발을 많이 보시는 선생님한테 뭐 족부를 전문으로 하셨던 선생님한테 가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환자분들 보셨던 분이면은
워낙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보셨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중에서 이제 발을 많이 보시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날이 좋은 날님. 통증 부위는 네 번째 발가락과 발등 중간 되는 부위입니다. 휴식 후에는 움직일 때는 몇 분 동안 쩔뚝댈 때로 통증이 있고 무게중심이 새끼발가락도 쏠릴 때마다 통증이 세집니다. 움직이다가 발이 틀어질 때는 더 아프고 발을 위에서 누를 때는 별로 통증이 없는데 양옆을 자꾸 압박하면 통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지간신경종보다 조금 더 위에 쪽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하신 위치는 중족골 쪽인데 분명히 중족골 두뿐만 아니라 중족골 사이도 지간신경이 지납니다. 지간신경이 지나는데 근데 이제 발바닥 쪽이면은 지간신경 쪽 의심해야 되겠고 발등 쪽이면은 발등 쪽에 내려오는 첨부 비골 신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뭔가가 이제 신경에 이제 압박이 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써 놓은 증상을 보면은 양옆을 잡고 압박할 때 통증이 있는 거 보니까 지간신경이 분명히 놀라는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MRI를 찍으면 이런 경우는 진단이 잘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첨부 비골 신경과 경골 신경의 이상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의 장점이 뭐냐면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발 잡고 압착을 했는데 이게 신경 그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이게 지간신경종을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봐야 되고 만져보고 여쭤봐야 되고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서는 지간 신경이 있는데 중족골두보다 좀 더 몸 센터 쪽에 근위부 쪽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다. 아이디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일으킵니다. 저도 오늘 5시간 진료 보고 2시간 운전하고 집에 갔다가 또 운전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침대에서 누워 자고 싶은데요. 발등이랑 정강이 뼈 사이에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발등과 정강이 뼈 사이는 발목 관절 쪽인 것 같고요.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걸을 때 너무 아프시다고 합니다. 요거는 체중은 조금 나가시는 편인데 일단은 그래도 체중을 열심히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목 관절 쪽도 의심을 해야 되고 일단은 발목 쪽이 아프다고 하면 뭘 감별해야 되냐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발목을 위로 제끼는 신전근과 발목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이제 굴곡건의 이제 힘줄 염증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힘줄을 이제 그러니까 항상 발은 앞통을 체크해야 됩니다. 앞통과 아픈 부위를 체크해야 되고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상인지, 신경통인지 아니면 아픈 건지, 뭐 할 때 아픈 건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힘줄과 관절 쪽을 봐야 되겠는데 힘줄을 누르면 분명히 압통이 있습니다. 붓고 부은 게 초음파에서 보여요. 그다음에 발목 관절 쪽은 이게 뼈의 안에 가려진 부분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경우는 MRI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형 검사를 등을 조합을 하는데 일단은 스트레스성 골절을 가장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골이라고 하는 발목 뼈 밑에 있는 스트레스성 골절을 감별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미세하게 환자분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인대나 이런 걸 다쳤을 수도 있고 그냥 근육과 근육이 이어지는 힘줄의 염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굉장히 국내 병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족부를 많이 보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오래 기반을 갖고 이제 지역에서 평이 좋으신 분들한테 가서 진료를 보시고 힘줄염증 혹은 관절적 문제를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연골이 손상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MRI나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매일매일이 휴일. 오늘은 굉장히 센스가 넘치는 아이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등을 쭉 펴면 엄지발가락 힘줄 근육 쪽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쪽 아치 부분 쪽 발바닥이 약간 아플 때 불편하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로 이상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소염제를 써서 이제 보통 소염제를 많이 처방을 하죠. 근데 소염제 안 된다 하면은 몇 가지 감별해야 될 게 이제 족저 근막염도 감별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주상골들 그런 평발 이런 것들을 다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엑스레이를 찍을 때 체중을 안 디디고 찍을 때가 있고 체중을 디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조합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체중을 안 디디고 찍죠. 근데 체중을 디뎠을 때 아치가 무너지는 거 아니면 이제 압통 이런 것만 잘 체크해도 조금 더 진단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진아님.
비골골절과 경비인대 파열로 수술을 재활 중에 있습니다. 비골골절은 발목 바깥쪽 복사뼈가 골절되고 그다음에 바깥쪽 복사뼈가 골절되면서 내측에 있는 그 경골 사이에 있는 경비인대라는 게 있는데 복사뼈 골절 때 많이 나가는 구조물입니다. 발목은 다른 관절보다 외상성 관절염이 주의된다고 하는데 관절염 침범, 연골 손상은 없다고 했는데 외상 후 관절염 가능성은 많이 낮을까요? 일단은 그 단순 복사뼈 골절의 경우에는 이런 연골 손상인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그 외상성 관절염에 비교적 좀 안전하신 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아님의 경우에는 뼈가 정확하게 정복이 되고 제 위치가 있으면은 크게 외상성 관절염의 위험성은 낮겠지만은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내측에 있는 그 경골이라고 그래서 그 혹시 6시 방송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그, 그 정강이뼈 밑에 있는 왜냐하면 정강이뼈가 대부분의 하중을 받고 종아리뼈는 하중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외측 복사뼈의 경우는 외상성 관절염이 위험이 덜한데 그 정강이뼈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강이뼈가 관절내를 침범하는 경우. 복사뼈만 부러지면은 괜찮겠지만은 그게 관절면을 먹는 경우. 우리가 이거 경비골 원위 경비골 골절이라는데 원위 경비골 골절은 제가 최근에 본 바로는 외상성 관절염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 잘 안 되면은 기능 회복이 잘 안 돼서 약간 그 까치발처럼 그런 발목 운동 범위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한 바깥쪽 복사뼈 골절이고 외상성 관절염은 덜하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그 경골이 침범되는 골절의 경우에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정복을 해야 되겠고 발목 관절 운동은 해야 되겠지만은 뼈가 붙고 관절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목발을 써서 체중을 굉장히 분산을 해주는 굉장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아님의 경우에는 외상성 관절염의 위험성은 적겠지만은 경골을 침범되는 골절의 경우에는 외상성 관절염의 확률이 높고 그런 분들을 제가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아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시 방송이 있어서 제 생각보다 너무 질문이 너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음 6시 방송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웅이고요. 3월 달에도 더 좋은 알찬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